예,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후보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긴장감 속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당의 움직임을 최수영, 김성환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민주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후보가 공천이 취소됐고 지금 새벽까지 최고위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지역에 전략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차점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어지나 싶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공천이 끝난 거잖아요. 예. 공천 작업이 끝났는데 그 후보의 어떤 결격 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막말 때문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문제가 되니까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재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끝난 후보를 후보의 결격 사유 때문에 후보로 공천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전략 경선 지역으로 정해서 새로운 후보들을 붙여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뭐 한 10% 때문에 감산받았다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은 아마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할 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까지도 고려하고 경선 취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이 지역에 어떤 후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렇게 민주당은 사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냐고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 김동완 변호사가 4등을 해서 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3등한 후보의 언행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논란이니까 3등 후보를 탈락시키면 지금 이 논리대로 하면 다시 사람 뽑든 가서 해서 3명을 맞춰가지고 해야죠. 근데 4등 후보를 올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라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뭔가 다른 지도부가 다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든 박용진 의원의 원내 입성을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걸 최고위라든가 공관위가 반영한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제 밤에 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김상희 의원이 박용진이 그렇게 두렵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의 사당을 꼭 완성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물론 이제 공천 탈락한 의원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라든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뭐 그 말하자면 국민 눈에 비칠 것인가. 네. 물론 뭐 여기에 전략 경선하면서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한 이상 제가 아마도 예측한다면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뭐 한민수 대변인이라든가 조상호 변호사 예. 이런 분들이 아마 전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거가 4주도 채 남지 않은 그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의 표시면은 매우 좀 불리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최수영 기준이 말씀하십시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거나 이런 후보는 그 지역은 다른 차점자나 이런 사람들을 올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이쪽 네, 거기도 역시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차점자한테 공천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 오디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 한 명이 원래 3명이 추천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3명의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3명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생겨서 역시 뭐 2차 가해 발언 때문에 그래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점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강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미 공천이 끝난 거잖아요. 경선에서 이미 이긴 후보한테 공천을 준 건데 그 후보의 결격 사유가 생겨서 공천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략 지역구로 지정되는 게 맞죠. 만약에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차점자인 내가 공천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천 과정이 바뀌어서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시 그 말하자면 말하자면 뭡니까 그게 경선 룰을 조정하는 것도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서대문 각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 100%로 하는 게 그게 공관위 결정이었는데 그렇게 3자 경선 다시 발표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론조사와 당원조사 그것도 전국 당원조사로 바꿔요. 이런 것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이 그러니까 말로는 다들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시스템 공천도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기계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지도부의 의중이라든가 공관위가 어떤 식의 목표와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평가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박용진 의원의 이 건에 대해서 타당하게 결정한다면 그냥 차점자가 승계하면 될 수도 있는 건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전략 경선 지역으로 간다? 하여튼 뭐 저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면요. 국민의힘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과 정우택 의원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를 한 데 네. 이어서 지금 장해찬 후보와 조수연 후보 SNS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공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당에서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아마도 뭐 굉장히 좀 특단의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나온 것들만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데 또 어떤 또 발언이 다시 소환될지가 몰라. 왜냐하면 이 사실 요즘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대 아닙니까? 내가 15년 아날로그 시대는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했던 말과 글이 전부 다 디지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맘먹고 상대 후보나 상대 진영이 뭔가 찾아내기로 맘만 먹는다면 다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고민의 지점이 이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불러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당의 고민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났을 때 실제로 이제 공천 3월 22일이면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고 선거 후보 등록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건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의 지점이 깊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장해찬 후보가 뭐 또 당의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또 입장을 또 성명하거나 또 이렇게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런 경우에서 당의 고민이 깊어 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22일이 됐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두 후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까지 예상한다고 하셨거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좀 지켜보자,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론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주초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이 후보와 관련해서 잡음이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쭉 지속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변하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도 컷오프를 할 때도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좀 뭔가 확실하게 자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때문인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두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리하게 계속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선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땐 고민이 상당히 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두 후보 각각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글쎄요. 저는 조수연 후보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역사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종의 친일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 단단히 물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조선은 무너질 나라였고 무너질 나라의 그 국왕의 책임을 마치 이완용한테 떠넘긴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역사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역사관을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 자체가 삐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광복회를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사죄를 했다. 그렇게 사죄하면은 역사관이 금방 바뀌는 건가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장해찬 후보와 관련해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초반에 SNS를 하면서 올렸던 글인데 10여 년 전이더라고요. 네. 정치인을 하면서 본인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 20대나 젊은 시절을 다 잘 관리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 시절 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걸 다 막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아마 정치인들 가운데 시달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관용을 가지고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장해찬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공천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말의 무게, 글의 무게에 대해서 정말 숙고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다른 후보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 좀 짚어봤고요.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그저께 오찬 회동을 했다고 하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네. 이 과거에 그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야권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언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득점을 1점, 2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대량 실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일단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오는데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가장 이제 선거에 이제 돌입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마가릿 대처 총리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 게 마가릿 대처 총리가 이랬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떻게 이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말로 나오는 거고 말로 나오는 순간 그게 이제 자기의 행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특히나 고위공직자 유념해야죠.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사실은 정말 그 말하자면 군이 어떤 말하자면 특수한 폭력을 행사해서 언론인에 대해서 그 테러를 행사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급했다. 근데 뭐 내가 그 당시에 거기도 근무해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뭐 아무리 이제 물론 기자들과의 만남이었고 그게 이제 사적으로 좀 편한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사실 공직자가 기자들 만날 때 그게 공개된 자리든 비공개 자리든 그것은 전부 보도가 되거나 혹은 공개가 된다고 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익명으로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 그게 지켜질 수가 없는 게 또 우리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의 수석이라 그러면 아주 최고 있고 고위공직자인데 그런 데서는 더더군다나 언행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뭐 빠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군다나 이게 시민사회 소통수석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고 또 우리 어떤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 단체와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비춰지면은 굉장히 이거는 뭐 여권에 좀 불리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빠른 사과하고 앞으로도 정말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가면은 좀 더 그 뭐 말하자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최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표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17위였는데 지금 47위로 추락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고 하는 황상무 수석이 특히 언론인 출신이 기자를 불러놓고 일종의 협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MBC 기자한테 MBC 잘 들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 정보사, 그러니까 사실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보사가 기자가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회칼로 테러를 벌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쭉 언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기자가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최근에 이종섭 장관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출금 조치했다는 거 MBC가 보도한 이후에 그것도 저는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려고 하는구나. 언론에 대해서 이런 언론관을 갖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윤 대통령이 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서슴없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방통이나 방심이 전부 다 파행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판하는 언론들은 법정 제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세먼지 1로 떨어졌다고 그 청명한 표현하기 위해서 파란색 일자를 썼다고 해서 그것도 법정 제재 가는 수순인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어요. 선거방송보도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대통령 참모가 보여졌다고 하는 점에서 좀 많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 25일 남은 지금 여야 대표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여야 대표 모두 험지로 향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남, 순천, 광주, 전북, 전주까지 갔습니다. 네. 순천에서는 농축산물 안정화에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선물 보따리도 풀었는데 한 위원장의 호남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위원장은 그런 것 같아요. 호남을 각별히 공을 들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당이 그 지역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그 DK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약진하고 있으니까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지역 정당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기해서 전국 정당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여당이고 집권당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호남의 후보를 다 냈어요. 그래서 아마 보수 계열 후보가 전 우리 260개 지역구에 전부 후보를 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호남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선거 기탁금을 당해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는 그 호남에 설령 여기서 표가 좀 적게 나오더라도 그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진정성 있게 계속 꾸준히 접근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지지세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 특히나 5.18에 대해서 이걸 헌법정문에 수록한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와닿는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2020년 이래로 지금 국민의힘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래서 호남을 계속 가다 보니까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10% 두 자릿수 득표율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그 호남에서도 외면받지 않는 정당, 호남에서도 선택받고 인정받는 그런 정당으로 가보겠다는 의지의 일단이 이런 지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언급하신 부분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 한 위원장 호남행 하루 전에 그 5.18 폄훼 논란이 있었던 도태우 변호사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위원장의 호남행이 이 공천 취소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광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5.18 정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민심이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얼마나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사실 수치로 계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그 호남 주민들이 그러니까 호남에 사는 주민들이 아 그래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뭔가 다르긴 하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것 같아요. 과연 얼마큼 제가 수치로 계측해서 얼마큼 표가 나올 건지 그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그 방문 직전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한 거는 사실 정부적 판단이 다 고려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일 방문하는데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명분도 있어야 하고 설득력을 가지게 만한 내가 충분한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내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려됐다라고 본다면 그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좀 모습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정말 뭐 광주의 마음 그다음에 호남의 마음 민심이 정말 저 국민의힘으로 일부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지역 정당 패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되고 양쪽 극단의 진영 정치가 사라지는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위원장이 저런 호남 방문이 계속 꾸준하게 진정성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호남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다르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호남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말 호남 민심 어떻게 움직일지도 전망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호남에 공들이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서진 전략이라고 해서 호남에 공을 들여왔던 것도 맞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공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역으로 생각하면 영남에 더 공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필요할 때 가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서 마치 선물 보따리 풀어주면 표를 줄 것처럼 우리가 호남에 공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영남에 가서 뭐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뭐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남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호남에 처음 찾아가서 20번 만에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뭐 한국판 아우토바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호남 분들이 막 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냐면 저는 호남에선 제일 우려하는 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뭐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거나 권력을 사유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저는 분노감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저는 호남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보거든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0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해라고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남의 민도를 이렇게 작은 걸로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여야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것과 결이 비슷할 수 있는 게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영향권을 찾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울산, 부산 이런 전통시장들 찾으면서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 같은 비판적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로 좀 많이 냈어요. 네. 그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공천 파동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빨리 정권 심판론으로 선회해가지고 지지층도 집결하고 그다음에 중도의 어떤 그런 마음까지 끌어야 되겠다는 전략 때문에 빨리 이렇게 급선회하는 거죠. 근데 급선회하는데 이제 가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늘 그래요. 자기를 이번 총선 심판에 이기는 도구로 써달라라고 심판의 도구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정권의 심판에서 우리가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근데 그 회초리가 깨끗한가? 이 회초리를 우리가 들어서 정말 그 따끔하게 우리가 훈계해도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종의 거대 야당 심판론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180석을 가지고 뭘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것은 전혀 비전과 미래와 희망이 없었어요. 오직 이재명 대표의 자기의 방탄, 우리가 정말 그 유사일에 87년 체제 이래 방탄이라는 단어가 2년 동안 국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현실에 그 목도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일당으로 있었던 민주당에서 이 벌어진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민생을 얘기할 자세가 있습니까? 뭐 그럴 입장이 됩니까? 사실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그다음에 단식 투쟁하면서 그 무슨 단식 명분 있는 단식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국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 몰라도 우리 정치는 퇴행시켰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야당 대표로서 정권 심판론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거대 야당 심판론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쌍방 심판론이 함께 이번 선거 프레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말을 보수의 본진이라고 하는 영남을 가가지고 정권 심판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보수의 본진에서 한번 호소해 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저는 과연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 민생 파탄과 경제 폭망 그다음에 뭐 그 윤석열 정부가 뭐 한 게 있냐는 그 심판론을 꺼내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얼굴과 민주당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낸 발언들 보면 일단 울산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좀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한 본인이 이제 백주대낮에 칼로 목에 찔렸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앞서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에서 말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행보들 이런 발언들 영남에서 어떤 영향을 가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남에서 많이 마음이 좀 차갑게 식었다고 하는 게 여러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PK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PK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상징성도 있잖아요. 두 대통령이 PK 출신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PK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사활적으로 지금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조금 더 정권 심판론이 불붙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반영된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면서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지적이세요. 맞는 지적인데 근데 야당 대표가 그러면은 선거를 치르는데 정권 심판론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야당 대표가 선거를 치릅니까? 그거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국혁신당 바람도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조국의 손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조국혁신당에 바람이 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손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단죄를 했는데 법 앞에 예의 없다며 상식과 원칙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적용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똑같이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국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조국 혁신당이 그걸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국민 여론이 거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누가 더 깨끗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다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좀 그 이제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내는 게 이제 왜 나에 대한 테러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했냐?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여성 안 하고 왜 내 아내는 탈탈 터냐? 뭐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는 선 반영된 이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드린 게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 우리 정치 이론의 면역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백이라는 이제 그 얘기인데, 말하자면은 그동안 많이 반영된 그런 이슈들은 이미 제한적이고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이 이제 면역 효과 이론인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저는 두 양당 다 이제는 네거티브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선거가 3주에서 4주 사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누군가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냐. 이게 이거죠. 우리가 공천을 통해서 뭘 봅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제 향후 4년 동안 22대 국회에서 우리의 민생을 얘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고 무조건 때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고 우리 당은 이래서 이 사람을 공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 서로가 양당이 아직은 상대의 실책에 편승해서 가거나 혹은 내 얘기를 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자신들이 포진시킨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감동 있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니나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 힘이 실리고 있다. 조국 혁신당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 20명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20명까지 이렇게 확정을 한 게 어떤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조사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른바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정도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뭐 10석도 얘기 나오고 10석 이상도 지금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례 후순위도 지금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뭐 핵심에 있는 당사자가 조국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후순위 비례 순서도 생각한다면 20명 정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뭐 국민의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의 뭐 지금 위성정당이라고 했으면 민주연합도 한 30명까지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로는 그 정도까지 번호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역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번호를 잡는 거는 다 비슷한 정당들이 다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얼굴에는 두 가지가 어른거리고 있어요. 하나는 친문의 계승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또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얼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게 조합이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내 가족은 도륙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본인도 형사법 저명한 연구자인데, 아니 어떻게 2심까지 판결 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만 지금 놔두고 확정 판결 놔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게 나는 억울하게 도륙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과연 우리 사법정의에 일치하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조국 현상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예. 저는 흔히 쉽게 하는 표현으로 눈덩이가 뭉쳐졌다고 봐요. 이제 이게 굴러가면서 얼만큼 더 몸집을 불려내느냐가 남은 과제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아마 상승되는 최고의 고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면은 중도가 반응할 때, 그래 아무리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내가 비례정당을 투표할 때 민주당에서 이탈한 적극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친문의 어떤 그런 단단한 단일 대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과연 거기에 조국 신당의 투표가 갈까? 왜냐하면 중도가 그렇다면은 지난 3년간 수사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또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조국 신당이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20명까지 하는 이런 말하자면 지금 뭐 확장 전략을 굉장히 쓰고 있긴 한데 네. 저는 조 대표가 몇 번을 받을지도 저는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조 대표가 2번을 받거나 그러니까 상위 순번을 받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결국 당신도 방탄하러 가냐? 근데 후순위로 간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다면 이번 조국혁신당과 승부를 걸어보는 것인가? 라고 또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자기 비례 후순위로 받아가지고 물론 딱 떨어졌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조 대표가 상위 순번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좀 중도의 반응도 좀 싸늘하게 될 것 같아서 순번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방탄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방탄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방탄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방탄 그거예요. 자체가 안 되는 걸. 만일 당선된다 그러면 저분은 이해 충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로 갈 가능성이 커요.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로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해 중반 안에 나온다고 보는데 사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상의 방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사실 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전망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런 우려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법부가 그러면 법사위원을 눈치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사법부의 문제죠, 그거는.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여야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이제 25일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론조사라든지 두 분 말씀하신 이런 관측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을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비례 합쳐서 한 153 플러스 알파 정도 확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뭐 전망 자체를 뭐 직접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갈리는 지금 이 전략 상황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원래 180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0석만 잡아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151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겨우 지난번에 110석 했다가 지금 이제 찾으러 가는 탈환하러 가는 길인데 구체적인 목표로 그러면 사실은 속내는 그러겠죠. 일당하고 싶고 더 나가서 과반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밝히는 순간 사실 지난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의문도 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 총선과는 완전히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경기는 몰라도 최소한 서울에선 제가 과반 의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당이 모두 135석 이내에서 아마 일당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속내는 자신감이 있지만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건 것이다. 드러내면 입장이 좀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서울은 너무 심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전당이니까요. 네. 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가져갔던 게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8년 총선이죠. 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렇게 가져간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뭐 그 일당뿐만 아니라 과반 정당을 가져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국민의힘도 똑같이 아마 그런 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는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뭐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민의힘 후보 수도권 특히 이제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2번 찍겠다고 마음 먹고 장 보러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온다. 이게 인천에 있는 한 후보가 유권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 보수 신문에 전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죠. 뒷말도 많았죠. 아까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도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악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에 좀 취해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이런 것에 좀 도취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정말 한 예전처럼 40석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이 확 바뀌었잖아요. 전 바뀌었다고 느끼거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일제히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보수신문 한 신문만 아니라 모든 보수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수도권 민심이 바뀌고 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시 지금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수도권에 뭔가 좋지 않아진 좀 분위기가 바뀐 이 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보통 이제 목표 의석이 나오는데 예. 그 목표 의석을 지금 조정하거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예. 과반 의석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